안녕하십니까. 허정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의미가 있고 우리 실생활이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책을 제가 읽고 핵심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가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본소득과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명은 남기엽 박사님의 자료 책자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지금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해방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일부 지주 빼고는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조봉암 선생이 농무장관, 농업장관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했죠. 사실 남한보다 조금 앞서서 북한이 먼저 무상으로 땅을 몰수하고 지주들한테서 또 소작농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선제 개혁 때문에 남한도 이제 서둘러서 개혁한 면이 없지 않죠. 어쨌든 남한도 개혁을 했는데 방식은 북한과 약간 달랐습니다. 남한은 유상으로 몰수하고, 즉 지주들한테서 이제 돈을 주고 정부가 구입한 거죠, 국가가.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이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한테 땅을 주기는 주되 무상으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을 약간 바꿔줬다는 얘기죠. 물론 그 돈은 과다하지는 않고 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거의 96%의 농민들이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즉 이제 돈이 없고 힘이 없던 소작농들이 자작농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 자금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출된 유능한 인재들은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제 60년대부터 해서 약 한 그죠? 80년대 한 20년 정도 까지는 부작용이 덜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토지가 재산에서나 소득에서나 너무 막대한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우리 다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체제, 현재 부동산 체제라는 게 불로소득 아닙니까? 일단 땅만 보유하면은 그 가격은 계속 다른 물가나 다른 재산에 비해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살고 또 재산이 불어나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불로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또 부지런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 또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급여가 적거나 또 그 불안정한 이런 분들은 이러한 그 불로소득 부동산 체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이들 이외에도 지금 뭐 재산이나 땅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하죠. 불편하고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부유한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뭔가 좀 변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얼마 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교훈을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정책 특히 철학과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철학과 원칙에 기반해서 이제 구체적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인데요. 안타깝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그게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상투적인 구호를 내걸고 또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었죠. 또 집권 초기에 그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제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다른 어떤 정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죠. 또 다른 분야 정책을 잘해도 부동산이 워낙 전 국민한테 사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고 실패하면은 정권 자체가 실패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그랬죠. 이러한 안타까운 엄연한 현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남기혁 박사님의 주장도 그렇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즉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의 중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문제, 종부세,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폐지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신에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이제 거두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세금이 단일화가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종부세는 토지나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또 누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시끄럽지만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많이 가진 분들, 즉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분들의 불만이 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여론에서 상당히 리더들이잖아요.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자꾸 전파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땅은 뭐 없으면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따라가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도 뭐 세금 폭탄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하면서 종부세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자. 그럼 국토 보유세라는 것은 이제 종부세가 이제 건물에도 부과했는데 아까 건물 얘기 말씀드렸죠. 국토 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즉 그 토지를 보유하고만 있으면은 규모가 얼마든 간에 무관하게 그 가진 사람 모두한테 그 땅 토지의 규모에 비례해서 단순하게 계산법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에 비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훨씬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종부세보다 많이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이 국토 보유세로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그러면은 얼마나 지급할 수 있냐고 하면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에 월 한 10만 원 정도,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씩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전 국민의 90% 정도는 그 자기가 내는 국토 보유세, 뭐 세금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은 내겠죠. 없는 사람은 안 내겠습니다만은 땅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전 국민 90%는 자기가 내는 국토 보유세보다 받아가는 그러한 기본소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흑자인 거죠. 즉 국토 보유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90% 국민들은요. 자, 그래서 그럼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 보유세를 로 단일화하자는데 그러면 세율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세율은 이 관련 연구에 따르면은 한 1% 정도가 적절합니다. 실제로 그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같은 나라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1% 내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부과했던 세금이 실질적으로 실제 과세율은 약 한 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약 1% 정도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알기 쉽게, 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1%를 부과하면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15억 아파트를 보유한 분은 현재의 종부세 체제에서는 종부세를 약 4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종부세 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국토 보유세로 바뀌면서 약 1,500만 원을 1년에 내게 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내게 되니까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손해보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즉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즉 이 약 1,500만 원 내는 국토 보유세 내는 가구는 전국의 주택 보유자 중에서 10%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형 우리가 국토보유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왜 의미가 있느냐, 왜 뭐가 좋으냐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우선 전 국민이 100%가 이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받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90%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더 많은 그런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효능감, 즉 세금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세금 계속 내는데 이거 뭐 나한테 오는 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낸 국토보유세,
얼마 안 냈는데 또 조금 더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90%의 세금 내는 분들은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기본소득 받으니까 흑자이고 이득인 거죠.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 기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내긴 내는데 이제 국토보유세에 비해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지만은 이 세금이 가서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정확한 용도 물론 여기저기 뭐 분배가 됩니다만은 잘 모르니까 조금 내가 낸 세금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좀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내가 낸 국토보유세를 내가 다시 기본소득으로 받는 거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쓰이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안 생기는 거죠. 참고로 기존의 종부세는 세금 소유자가 불명확하니까 이제 특히 땅을 많이 가진 강남의 거주자들은 조세 저항이 심했죠. 자기들만 세금을 많이 내는 어떤 피해자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 국민의 90% 정도, 즉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제 국토보유세는 이제 토지에만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물은 개인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까지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이제 개인이든 범위든 간에 어쨌든 땅을 가진 어떤 소유주한테는 이제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거두어서 총 이제 국민의 약 90%한테는 이제 기본소득을 세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효과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효과가 물론 제일 피부에 와닿고 중요합니다만 또 효과도 있습니다. 즉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은 그동안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놀려두거나 또는 투기용으로 놔뒀던 그러한 땅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실제 사용은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세금만 낼 때 차라리 매각하자 이러한 이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로소득을 가져오게 되는 부동산의 보유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를 가진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요,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내게 될 국토보유세 금액하고 내가 받을 기본소득 금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새로 땅을 사서 내가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액이 적으면 내가 이거 왜 사? 손해네? 하는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좀 더 합리성이 개입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좀 하락하겠죠. 하락하니까 매매 차익이라든지 또 임대소득도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자연히 소득 불평등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경제 효율이 증가하죠. 왜입니까? 이제 땅값에 대한 부담, 즉 렌트비라든지 그죠? 또 매입비 이런 게 부담이 적어지니까 자연히 이제 산업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또 땅에 투기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력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기업으로서도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인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혁신을 추구하게 되겠죠. 또한 새로운 기업도 이제 좀 더 페어한 환경에서 시장을 진입이 활성화되고, 또 중소기업들은 이제 사업을 좀 더 과거보다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놀고 있던 토지를 생산에 이용하게 되니까 건설 경기도 활성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건설업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냥 그 튀겨 먹고 말이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커다란 어떤 그러한 빌딩들, 상업용 빌딩 이런 걸 지어서 이제 매각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국토 보유세가 생기면은 좀 기업, 즉 산업 생산용 그런 건설에 좀 더 과거보다는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국토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면은 전 국민의 약 90%는 이제 세금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세 때보다는 좀 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만이 약간 누그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재산가들입니다. 근데 사업자 경우에는 이 국토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국민들이 이제 매월 과거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경제도 활성화돼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도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의 땅을 가진 사업가가 과거 종부세에 비해서 국토보유세를 많이 내게 되니까 또 기본소득에 받는 금액보다 국토보유세 내는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손해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나 이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 주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자신의 사업이 또 잘 돼서 얻는 이익이 아까의 손해보다 크다고 한다면 전체로 볼 때는 이분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또 사업을 안 하지만 땅이나 이런 재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종부세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전혀 안 내고요, 땅을 많이 가진 자기들만 많이 냈는데 이제는 땅을 적게 가지거나 많이 가진 분들이나 공평하게 규모에 따라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피해 본다는 그런 좀 생각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페어하다 하는 생각이 가지는 거죠. 또 이분들은 원래 또 뭐 큰 부자이기 때문에 또 과거 종부세보다 조금 더 많은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해서 크게 자기들의 재산에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를 이제 1% 정도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가 세금이 거두어지냐 하면요, 1년에 약 한 60조 원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토지 시가 총액이 약 1경원입니다. 1경원이라는 거는 이제 9,999조보다 많은 게 1경원이죠. 그래서 이제 1경원에다가 아까 1%를 대략 곱하면은 약 한 이제 연간 한 60조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조 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면 연간 100만 원씩 하면은 5천만 명이니까 약 50조 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60조 원 거둔 세금에서 50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나서도 대략 한 10조 원 정도는 남는다 하는 계산입니다. 물론 러프한 계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잘 모르는 분들은 과거에 여러 번 들었던 선전 혹은 편견으로 기본소득도 국가 재산을 털어서 세금을 털어서 무조건 나눠주는 그런 퍼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기본소득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연간 나눠준다고 하면 매월 한 10만 원 정도씩이죠. 그러면은 이 10만 원씩 받는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어딘가에 국민들은 이제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서민만 아니라 돈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선 이상의 분들은 뭐 기본소득을 받아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더 크지만 어쨌든 간에 받는 순간에 기본소득은 또 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매월 약 한 50조 원이 그죠? 시장에 풀리니까 자연히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적으로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던 그러한 그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퍼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너무 소득이 적어서 상당히 생활에도 위협을 받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매월 한 사람 10만 원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한 가구가 그러면은 매월 한 40만 원, 1년이면 한 4, 500만 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저소득층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이 돈으로 용기가 생겨서 극단적 선택하지 않고 좀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기본소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 기본소득이 참 새로 생긴 국토보유세라는 제도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그죠? 좀 더 효용감을 가지고 또 이 국토보유세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자연히 국민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중복지를 구현하려면은 세금도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하는 이론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선진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는 세금을 내봤자 꼬박꼬박 특히 월급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직하게 납부를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는 그런 피의식이 많아서 자꾸 세금을 납부를 회피하려는 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세금을 신설한다 그러면은 저항감이 생기고 막 그냥 반대하기 쉽죠. 그러나 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느낌,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점차적으로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세금을 내서 나 자신이 또 돌려받고 나라 전체가 여러 세금의 수요에 충당하게 나라가 발전하게 하는데 반대를 안 하게 되죠. 또 그래서 이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한테 분배해주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특히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우리 사실상 IMF 때,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이후에 또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주기적으로 한 10년마다 뭐 2008년 금융위기, 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코로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심화된 그러한 그 경제 불황 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상시화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측 못할 그러한 그 팬데믹도 있고요, 또 기후 위기도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상시 불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극심한 이러한 그 양극화 문제, 또 경제적인 불평등, 또 그 인구가 점차 소멸해서 우리나라가 2050년경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그 급감해서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심하게 그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걸 과연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아까 그 일부 저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러한 그 좋은 정책을 도입하는 정치인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대로 실행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약 10% 정도의 과다대표되는, 인구상으로는 이제 과다대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는 적지만은 본인들이 그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또 여론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그 10%의 어떤 그 과다대표되는 목소리가 조금 그 적절하게 그 완화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좀 더 원활하게 집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까지 이제 주로 기본소득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근본적인 이 땅 투기 문제, 이로 인한 그 부패 문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과연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그 국토부유세 통한 기본소득 이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주식에는 적용되고 있죠. 즉 고위공직에 오른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증권을, 주식을 백지로 신탁합니다. 그러면은 신탁받은 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매각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몰수하는 건 아닙니다. 매각할 수 있도록 맡겨 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 대상이 국무위원, 국회의원, 뭐 지자체장, 뭐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이 그 백지 신탁제, 증권에만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부동산에도 적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가 될 분들은 취임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투기용이 아니라 실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을 못하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취임 전에 빨리 매각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한 내에 매각을 못하면은 그 기관에다가 백지 신탁을 하게 한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백지신탁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이 빨리 매각이 안 되니까 신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부동산 감정가가 5억 원이었다 이거죠. 근데 금방 안 팔려가지고 1년이 걸렸다. 1년 후에 그 위원회가 매각을 해보니까 7억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또 올랐다는 거죠. 2억 원이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7억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5억 원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만 돌려줍니다. 그래야 이제 공평한 거겠죠. 가지고 있다가 매각이 빨리 안 되는데 그 차익을 갖다가 뭐 또 지급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말하면 또 그 수탁기관에 또 내부자하고 공모해가지고 뭐 일부러, 그죠? 가격이 상승기에는 일부러 매각 안 되도록 또 작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자만 돌려준다. 이제 이러한 제도로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그 공직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래 근무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탁을 했을 당시에 감정가격하고 또 법정 이자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요, 그 신탁 대상자, 즉 고위공직자는 공직자 재임하는 기간하고 또 퇴임한 다음에 최소 3년간은 실수요 목적 이외의 부동산, 즉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자연히 여러 가지 땅 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퇴임 후에도 최소 3년간은 그렇게 그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고위공직자한테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청렴해지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제 무주택자 편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게 원활해집니다. 또 고위공직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이 그 짐짓마다, 즉 실수요가 아니고 뭐 부동산 투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그게 두려워서 그 고위공직자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했는데 청문회에서 막 그냥 논란이 생기면은 창피만 당하고, 그죠? 가족도 아주 그냥 엉망이 되고 사회에 매장되는 것 같은 이런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고위공직자 신청 안 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도 상당히 이제 유능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능한 인재를 활용 못하면 사회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분들 경우에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신탁하면은 더 이상 과거에 이것이 뭐 투기 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위원회가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만 돌려주게 되니까 그 고위공직자 후보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이제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 하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백지 신탁제가 실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발탁이 못 되었던 청렴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선출직 공무원 이나 또 임명직 공무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러한 따라서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되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보면은 요약드리자면은 국토보유세를 활용해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실시하면은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청렴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오늘처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진 책을 제가 읽고 요약해서 설명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